내게 딱 맞는 노후자금 인출 전략. 김혜령. 2017년 3월. 은퇴를 앞두고 있다. 충분하다고 장담하긴 이르지만 어느 정도 노후자금은 마련했고 앞으로 몇 년간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늙기만 하면 되는가? 천만의 말씀, 노후 준비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금까지 노후자금을 모았다면 앞으로는 잘 빼서 쓰는 게 남았기 때문이다. 노후자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내게 맞는 인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후자금이라고 해서 모두 인출 전략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은 물가 상승에 연동해 연금액이 늘어나고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데다 자금 운용도 기금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굳이 필요하다면 연금 개시 시기를 결정하는 정도다. 하지만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그 밖에 노후를 위해 준비해둔 금융자산은 다르다. 언제부터 얼마나 꺼냈을지, 어떻게 운용할지가 전적으로 개인의 손에 달렸다. 지나치게 많이 꺼내 쓰다가는 일찌감치 노후자금이 바닥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인출하면 생활 수준이 추락하게 된다. 결국 인출 전략이란 노후자금을 자신의 기대 수명에 맞춰 어떻게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그리고 연금처럼 매월 꾸준히 인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아둔 은퇴자금이 바닥나지 않으려면 매달 얼마나 써야 하나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은퇴자들이 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준비해둔 노후자금이 일찍 고갈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노후자금 인출과 관련한 초기 연구는 노후 파산을 피하기 위한 안전 인출액을 찾아보는 데 집중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노후자금을 어떻게 모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주류였다. 모아둔 노후자금을 어떻게 찾아 써야 한다는 인출 전략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벤제는 인출 관련 지침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노후자금을 미국 S&P 500 지수와 미국 중기 국채에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인출 금액별로 자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벤제는 은퇴하는 첫 해에는 노후자금의 4%를 인출하고 이듬해부터 물가 상승률에 맞춰 인출 금액을 늘려나가면 30년 이내에 노후 자산이 소진되는 일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4% 법칙은 기억하기 쉬운 데다 개인의 재무 상황에 대한 분석 절차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유의할 점도 있다. 4% 법칙을 엄격하게 지키면 노후자금 고갈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필요한 만큼의 생활비를 얻을 수 없다.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산 운용을 통해 인출 금액을 늘릴 잠재성이 없어진 것이다. 수명이 길어지면 자산 운용 기간도 연장되어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셈이다. 우선 투자 대상 자산을 확대해 리스크를 분산하면 인출액을 늘릴 수 있다. 앞서 4% 법칙을 제시한 벤제는 국내 우량주와 중기국채 두 가지 자산에만 투자한다고 가정했다. 그런데 투자 대상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과 다양한 채권에 분산 투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미국 하와이 대학교 금융재무학과의 첸추류 교수는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투자 대상을 확대하면 안전 인출률을 1%포인트가량 상향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아울러 노후 생활 기간이 길수록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결론도 함께 내놓았다. 투자 성과에 따라 인출 금액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 파이낸셜 플래닝 협회 이사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은퇴 전문 칼럼니스트인 조너선 가이터는 인출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인출 규칙을 제시했다. 그는 이와 같은 인출 규칙을 지켜나가면 안전 인출 금액을 10%에서 20% 정도 늘릴 수 있다고 했다. 첫 번째, 자산의 인출 순서에 대한 규칙이다. 지난해 운용 수익률이 좋은 자산에서부터 먼저 자금을 인출하고 손실이 난 자산에서는 자금을 인출하지 않거나 나중에 인출한다. 이렇게 해서 가격이 많이 오른 자산을 처분해 생활비를 마련하면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규칙이다.
은퇴자 가구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인출 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전년도에 전체 포트폴리오를 운용해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인출 금액을 늘리지 않고 지난해만큼만 꺼내 쓴다. 세 번째, 과도한 인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이다. 노후자금 운용 수익률이 낮거나 물가가 급등할 경우 덩달아 인출 금액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때 당해 연도 인출률이 은퇴 시점과 비교해 20% 이상 늘어난 경우에는 인출 금액을 직전 연도보다 10% 감액하는 방식으로 인출 금액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남은 노후 생활 기간이 15년 이내일 경우 이 규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네 번째, 은퇴 가구가 최소한의 소득 수준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다. 세 번째 규칙과 반대로 보면 된다. 현재 인출률이 은퇴 초기와 비교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올해 인출 금액을 전년보다 10% 인상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가이턴이 제시한 4가지 규칙이 너무 복잡해서 실제 적용하기 어렵다면 이 중 두어 가지만 골라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중도의 인출 금액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년에 사용하고 남은 노후 자산의 4%씩을 올해 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말 남은 노후 자산이 4억 원이라면 올해 1,600만 원을 꺼내 쓴다. 그리고 올해 말 남은 노후 자산이 3억 8천만 원이면 내년에는 1,520만 원을 인출하는 시기다. 또 매년도 사용하고 남은 노후 자산을 기대여명으로 나눠서 인출하는 방법도 있다. 가령 지난해 말 남은 노후 자산이 4억 원이고 부부의 기대여명이 30년이라고 하자. 이 경우 올해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4억 원을 30으로 나눈 값인 1,333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말 남은 자산은 3억 8,600만 원이고 그 사이 기대여명은 28년으로 줄어든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1,380만 원을 인출한다. 이렇게 하면 매년 인출하는 금액이 바뀌는 대신 조기에 노후 자산이 소진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후 자금 중 일부를 떼어 종신연금을 구입하고 남은 자금은 투자에 집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종신연금이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종신연금을 구입하면 나머지 노후 자금의 투자 성과가 좋지 않을 때도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종신연금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데다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 종신연금 가입자는 일단 연금이 개시된 다음에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게다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종신연금은 대부분 물가 상승과 무관하게 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종신연금이 주는 소득의 안정성과 자산을 더 많이 불릴 수 있는 성장성은 서로 상충관계가 성립하는 셈이다. 따라서 꺼내 쓰는 금액을 가장 높이는 종신연금의 비중을 구하면 된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연금 자산의 비중은 노후 자금의 3분의 1 정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노후 자금의 규모가 클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노후 자산에서 종신연금 적정 비중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죽기 전에 노후 자금이 소진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둔 안전 인출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초기 단계 안전 인출률 방식이 갖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지만 안전 인출 전략에 내재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먼저 노후 자금이 고갈될 것이 두려워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빼서 쓰다 보면 당장 제대로 된 생활을 꾸려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 자칫하면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재산을 많이 남겨놓을 수도 있다. 물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소비 수준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수 있다. 또한 집집마다 사정이 있고 사람마다 원하는 소비 수준이 다른데 지나치게 안전 인출률에 집착하게 되면 이 같은 개별성을 반영할 수 없다. 예를 들어보자. 똑같이 노후 자산 5억 원이 있는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이것으로 매월 170만 원씩 인출하면서 비교적 일정하게 생활비를 받고 싶다. 반면 다른 사람은 평균적으로 월 200만 원을 받는 대신 어느 달에는 120만 원만 인출하는 등 생활비가 들쭉날쭉해지는 점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런 두 사람에게는 다른 인출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실행하려면 개별 맞춤식 인출 전략 설계가 필요하다.
최소 일정 수준의 생활비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지만 그 이상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방법은 생활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필수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노후 자금을 운용하다 큰 손실을 입은 경우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자금도 빼쓰지 못할 수 있다. 매달 필요한 기본 생활비를 보장받고 싶다면 목적별 노후 자산 관리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먼저 노후 생활비를 필수 생활비, 여유 생활비, 긴급 자금 등 우선순위에 따라 나눈다. 그런 다음 필수 생활비는 국민연금이나 종신연금 등을 이용해 끊기지 않도록 한다. 장기간 계속되는 노후 생활 기간 동안 구매력 보존을 위해 물가 연동 채권을 구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유 생활비는 사정이 허락하면 좀 더 많이 쓰고 여의치 않으면 잠시 줄여 쓸 수도 있는 자금이다. 따라서 여유 생활비에 해당하는 소득은 국내외 주식과 채권, 부동산과 같은 투자 자산에 배분하는 것이 좋다. 이들 자산에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좀 더 넉넉하게 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해당 지출을 줄이면 된다. 이와 같은 목적별 노후 자산 관리 방법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은 은퇴자가 쉽게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하며, 이는 사람은 보유 자산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기보다 목적별로 쪼개서 관리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동경제학자들은 이를 두고 심리적 회계라고 한다. 노후자금 인출에 대해 은퇴자들은 혹시라도 죽기 전에 노후자금이 먼저 떨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함을 갖고 있다. 더군다나 의학과 보건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 같은 불안은 더해가고 있다. 결국 수명이 늘어난 만큼 돈의 수명도 늘려 이 둘을 일치시키는 것이 인출 전략의 핵심이다. 노후자산 관리, 이제 인출에 관심을 가질 때다. 이상 4개 딱 맞는 노후자금 인출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건강을, 오후에는 부를 얻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